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진 변호사까지 사퇴하면서 민주당 공천의 뇌관으로 남아있었던 서울 강북을의 최종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뉴스브리핑에서도 매주 출연해왔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인데요.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다시 경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국민, 또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후보는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당에 영입된 언론인이십니다. 아주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당대표인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가가 있어서 사실 개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줬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 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줬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당내가 촉망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두 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당이 오랫동안 헌신했던 정말 명예도 없이 보수도 없이 구성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최재성 수석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강북을의 한민수 대변인 공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용진이라는 세 글자를 빼고 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황을 빼고 그냥 한민수 세 글자로만 놓고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 사람도 아니고 네. 당에 2015년에 영입됐으니까 벌써 9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온 분이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 그 자체로는 공천을 받아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용진 스토리가 관통하는 강북을이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 공천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심한 얘기다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심한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을 쭉 지켜봐 오신 국민들은 다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민주당 공천은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 후보 등록 몇 시간 전에 그 결정을 하면서 여전히 박용진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야구에서만 회자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민주당 공천에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국민들께 이렇게까지 피곤함, 불쾌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박용진 후보를 끝끝내 제끼고 이제 새로운 후보를 자꾸 찾다 보니 저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려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긴 참사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로 이걸 봐오신 국민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불쾌감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오늘 그 생각까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선원 선수요. 일단 이 조수진 변호사가 한밤에 갑자기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추가로 후보를 모집할 경황이 없으니까 네. 혹시나 박용진 의원한테 기회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오니까 뭐 여러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재미삼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경선 과정이 아니라 경선 이미 끝난 상황이고 두 번의 기회를 줬고 아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전략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면 촉박한 상황에서 한민수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뭐 동의할지 몰라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보다는 결국에는 박용진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배제, 패배자 서사에 대해서 이번 과정도 결국 패배자 서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뭐 아까 잠깐 진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의 실패를 했어요.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도 막말로 그리고 이번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변호사 활동 과정의 문제로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타깝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증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이렇게 공천했다가 두 번이나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글쎄요, 박용진 의원 서사와 별개로 정당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아까 드린 말씀에 한 말씀만 제가 첨가를 할게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몇 년 전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를 가리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앞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약속에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지 저는 그 의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최재성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박용진이란 서사만 없다면 한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께서도 뭐 이 한민수 대변인이 국회에서 활동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아시죠? 네, 몇 년 전부터 국회의장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저도 알고요. 기자 활동하면서도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 자체의 어떤 자질이나 경쟁력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 이 공천 과정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민수 후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조수진 후보의 한밤에 이뤄진 전격 사퇴 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선원 논설위원. 네. 일단 과거 성범죄 변호 논란이 어제 이 시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뭐 민주당에서는 별거 아니다. 뭐 변호사가 어떤 범죄자든 변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사퇴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젯밤에 이제 12시 46분쯤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이죠. 그렇죠. 올렸는데요. 어제 오후부터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 오전만 해도 이제 당에서 이거 재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저녁에 이제 그 연명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가장 컸던 건 사실은 그제 이제 KBS 보도죠. KBS 보도에서 어제 토론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라는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라는 측면에서도 과연 이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단체들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겹치면서 동시에 벌어졌는데 오후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제 여론의
밀려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앞서 말한 한민수로 바뀌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그렇다면 이 조수진 변호사를 왜 공천했느냐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수진 변호사한테 제기됐던 논란들이 이른바 언론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도 문제가 됐어요. 왜 검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이번 총선 과정처럼 많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요. 여야 공이 뭐 시스템 공천 얘기를 입에 달듯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스템 공천은 경선룰이나 공천제도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등등을 다 포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에서, 민주당에서 기본적인 어떤 검증이 너무 안 됐다.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 공천에 해당하는 당으로서의 어떤 능력 발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제 상황이 급박했고 뭐 이런 것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기본적으로 안 했습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검색이라도 하고 이제 대면 인터뷰도 하면서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전국에 동시적으로 후보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제의 공천 과정에서도 기본 검증 시스템을 각 당이 다 공이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급박했던 것도 있지만은 저게 의뢰인으로서의 그럼 성범죄 변호를 못 하느냐?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2차 가해 부분 그거는 후보의 인식, 후보의 관점, 또 후보의 어떻게 보면 자질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거르지 못했다는 게 아주 뼈아픈 거고요. 한민수 이번에 공천을 받은 한민수 후보의 경우를 견주어서 보자면 박용진 의원을 안 줄 바에야 한민수 후보를 당시에 전략 공천했거나 거론도 되고 검토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한민수 후보를 경선 후보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 약간 친명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후보니까 돕는 거죠. 그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했었고 그전에는 추미애 대표 때 영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친명이라고 그러니까 찐명이죠. 찐명이라고 딱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대선 이후로는 뭐 그런 평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한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강북을 공천 과정만 놓고 볼 때는 한민수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었고 경선 붙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정무적으로라도 일단 셀럽이잖아요. 국회의원도 했었잖아요. 정봉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쪽으로 정봉주 의원이 가게끔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건 정무적으로 좀 조정해 줬어야 될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4년 전에도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정봉주 의원이 가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년 전에는 당에서 그거를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했는지.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그 소위 말해서 막말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했었던 일인데 그거 못하고. 조수진 후보도 걸러내질 못하고 이렇게 된 과정은 아무튼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 참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계속됐다. 이런 점에서 몹시 아쉽죠. 어쨌든 강북을이 지금 22대 총선에 가장 관심받는 지역구가 됐다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강북을 이 박용진 의원이 밤사이에 약간 또 희망을 품었다가 또 다시 실망을 했을 텐데, 자 22대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거의가 아니고 그냥 뭐 제로죠. 어쨌든 간에 이 국회의원은 되지 못하겠지만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체급은 두세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뭐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그 박용진이라고 하는 4년 전 서울 지역에서 최다 득표했고 강북을 지역의 경쟁력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 박용진
의원을 날리려고 동일한 지역의 경선 룰을, 그러니까 90분 축구하면서요, 골대를 몇 번씩 옮겨가면서도 박용진 의원한테는 골을 못 넣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순리를 거스르는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건데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죠. 네. 그냥 조수진 변호사가 두르고 있는 외피,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의 뭐 그 민변 출신의 또 뭐죠, 노무현 재단 이사의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공천을 한 건데, 해놓고 보니 상당히 아연실색할 그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요, 인권 변호사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인권 변호사냐? 성범죄 가해자 인권 변호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변호받을 권리도 있고요. 방어권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해서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권리는 이쪽 변호인한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그 논설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건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나는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자기가 그 성범죄 가해자 관련한 이 사건의 수임을 위해서 홍보차 아마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그 가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약간 팁이랄까 기술적인 거를 그 블로그에다 네. 담으면서 이제 사건 수임을 홍보하는 듯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제가 정말 그 분노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 보통 성범죄 사건은 국민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성범죄 관련한 속설이 있습니다. 강간통념이라는. 그게 뭐냐면 아직 많이 변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 그 인식 속에는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희망하는 경우가, 관계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통념이 있으니까 그런 통념을 배심원들인 국민 일반인들에게 잘 파고들면 감형이나 양형에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블로그에 버젓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성범죄 가해자들 사건을 수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았느냐. 그것도 항차 여성 변호사가 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분노를 했고요. 만약에 그런 가해자들이 만약에 이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상습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재범, 삼범 할 수 있는 뭐랄까 동기까지 부여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제가 인권 변호사라고 네. 그래놓고 자처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신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 가점을 막 25%까지 주면서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니 여성단체가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네. 아무튼 그전에는 이제 재산 취득 과정, 네. 또 부정, 부패, 또 그다음에 국무위원 내지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자들은 자기 관리, 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직자가 되려는,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한 거는 말 많이 하고 글 많이 올리는 사람들, 안 된다. 그거를 네. 관리를 하면서 자기 정치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탓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바로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 얘기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급거 귀국하면서 논란이 사그러드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또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마치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또 교원 영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황상무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결국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자.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을 발의하겠다, 총선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제의권을 행사하거나 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특검 뭐 통과되는 거는 뭐 그거는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와닿지가 않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 입건되거나 수사받거나 혹은 기소되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직위 해제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을 내놓는 그만두게 거죠. 하고 네. 대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뭐 파면이든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지금 저기는 직위 해제, 기존의 공직을 맡고 있으면 좀 직위 해제되거나 교체시켜야 될 사람을 새롭게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있는 사람을 직위를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것도 외교에. 네. 그러면 상대국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이종섭 장관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뭐 방산 어쩌고 저쩌고해서 임명했다 하더라도 네. 핵심 피의자를 그것도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을 그것을 출국 금지 해제를 시키면서 대사에 임명했다는 거 요 자체가 왜 그러냐의 문제예요. 유무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래서 일반 공직자라 하면 그러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자연인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핵심 피의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기획 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임장도 4번 갖고 가고 뭐 전임 대사가 귀국하기 전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보통 가는데 진행을 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획 임명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귀국한 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갈 때 그랬어요. 4월 공관장 회의 때 와서 네. 신임장도 받겠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부르면 수사에 협조하는데 공수처가 안 불렀어요. 네. 그럼 와가지고 수사하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송 대표한테 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수사라는 건 수사 일정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라. 네. 이랬다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사 일정이 없는데 귀국시키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야 그러면은 대사 업무는 어떻게 되냐 총선 때까지 안 나가고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은 야 대사 할 일도 없냐 그러면 임명 뭐하러 했냐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무적으로는 대단한 실수를 한 거다. 이게 임명 과정부터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자타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고 총선 때까지 이종섭 장관을 노출시켜서
수사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으로도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더 가속을 붙이는 네. 이런 정무적 미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 때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를 찾아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2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일단 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얘기는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지금 이 조국 귀국을 해서 소환 촉구 의견서라는 걸 냈단 말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소환 촉구 의견서를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는 거죠. 뭐 접수는 잘 했다라고 했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 빨리 수사하라는 데 대해서 공수처는 말할 입장도 아니고 말할 내용도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수처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 처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아직 지명도 안 했고 지명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행에 대행을 하는 체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의혹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뭐 안보실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장관에게 혹은 장관 주변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개입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종섭 장관은 사실은 가장 윗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조사들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네. 게 공수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수사하란다고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에 다 대체로 동의하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이 부분이 이 재판의 쟁점으로 사실상 인정됐다. 이게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계환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사실이 통화 기록이 군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데 네. 이 부분이 어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제기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봤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임명도 했고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정의부의 대표가 아니라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좀 더 이 사안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이종섭 호주 대사죠. 네. 해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도 이 총선 때까지는 이종섭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여튼 선거 앞두고 당연히 지금 그 국민의힘 쪽으로는 곤혹스러운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팩트 위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뭐 도피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저는 도피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잠적을 했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으면 그게 도피일 수 있는데 외교관으로 거기 어디 있는지 다 알려지고 또 오랄 때 오고 하는데 이걸 도피라는 거는 정치 공세로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라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는 또 해임에 이제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이제 그 선거 앞두고 충분히 그 할 만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은 민주당이 작년 9월에 벌써 고발한 사건인데 지금 뭐
몇 달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압수수색을 한 압수물을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닐까. 공수처가 탄생하는 그 과정도 패스트트랙 거쳐서 이렇게 한 데다가 처음에 설립될 때 거기 일하는 이 구성원들도 수사 능력이 공수처장부터 판사 출신에다가 그 수사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그 이제 직원으로 뽑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수사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이종섭 대사가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뭔가 수사 이제 뭐 압색 그 진척이 있는 자료가 있거나 뭐 그동안에 했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아마 부를 준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나? 그거는 저는 공수처의 무능이나 이 수사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또 하나 의심하는 거는 이 공수처가 수사에 자신이 없으므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들어서 총선 이후까지 이거를 수사를 지연시킨다, 이러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 기간 내내 이거를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일조하는 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의 팩트고 정치권에서는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이제 해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체감하는 민심은 이 귀국만으로는 도저히 이 민심이 다독여지지가 않겠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벌써 안철수, 김태호 이 두 중진 후보들 입에서 해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이 주말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계속 흘러가면 아마 당 전반적으로 이런 기류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뭐 그게 기획 도피든 그냥 정상적인 임명이든 누구의 주장이 옳든 그러든 간에 아무튼 핵심 피의자를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공수처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꼈으리라고 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피해자고 출국금지 돼 있는데 나 호주 대사로 임명하겠다, 대통령이. 그래서 원래 수사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나 뭐 특히 대통령이. 그런데 이건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고 너네는 핵심 피해자라고 하고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나는 이거 출국금지 됐지만 임명한다 해서 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압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귀국도 공수처의 소환 일정이나 수사 일정하고 상관없이 야 귀국했으니까 조사해? 이렇게 전혀 수사 일정과 상관없이 또 하니까 이것도 압력을 느끼는데, 진수희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는 최소 조직으로 시작했어요.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사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요 전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원 표적 감사 문제를 담당했던 데예요. 최소 인력으로 이런 상황에서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대행하는 일부장도 없어가지고 대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해서 이렇게 임명하고 일정도 없는데 와서 조사하라고 하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이걸 뭐 14일 동안 여기 있겠다? 이런 것이 저는 엄청난 압력을 느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요, 통상 이런 사건은요 6개월 혹은 1년씩 걸려요. 우리 당 얘기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도요 그때 귀국해가지고 돈봉투 사건으로 하라고 막 검찰 가서 나 조사받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당대표 얘기 또 뭐 나옵니다만 대정동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최초에 가서 조사받은 게 1년도 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최선영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핵심 피해자나 피의자나 이런 분들은 주변부터 다 수사를 하고 마지막 꼭지를 딸 때 부르는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은 일반인이었으면은 이거는 출국 금지가 분명해요.
마지막에 대사 가면서 제출한 휴대폰도 최상병 사건 이후에 휴대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인멸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봤을 때도 이거는 공수처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으면은 저는 사실 정상적 수사가 가능해질지 그게 오히려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24번을 받아서 당선권 바뀌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특보로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이 인사를 놓고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네. 이제 민생특보가 됐는데 요 바로 전날 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전날 바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이재명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상당히 네.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거죠. 그래서 한 여권 인사가 뭐 이런 상황을 두고 푸념하듯이 한 말이 참 우리 투명하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농담삼아. 그러니까 어떤 불쾌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죠, 행보에서. 그래서 좀 한탄하듯이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협의하고 물밑에서 굉장히 조율하고 이렇게 네. 해도 지금 뭔가 될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기자회견 해가지고 불쾌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인사로 저렇게 뭔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상당히 조금 답답해하는 목소리 이런 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희 장관님,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민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전에는 없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아마 호남을 잘 아는 주기환 위원장이니까 호남 쪽에 민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저도 안타까워요. 대놓고 용산은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우린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뒤늦게 이 임명 과정을 보면서 이철규 의원이 어젠가 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바로 이분 때문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그런 용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전 비례대표 후보 호남 몫으로 이미 여러 번 국회의원직을 그 지역구로 하셨던 조배수 의원을 또 그 앞번호에 넣은 저 결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을 근거지로 거기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 그러면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신망을 받는 분을 발탁해서 이 국회에 등원시키는 거, 그게 당에 도움이 되지. 여러 번 지역구 활동을 한 의원을 또 비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잘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주기환 특보가 뭐 비례대표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나중에 뭐 여권에서 줄 자리가 많으니까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사퇴했는데 오늘 시키는 거는 약간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이례적인 일은 맞죠? 윤 대통령 기준으로 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정치 동업을 안 해봤잖아요. 수사 동업은 오랫동안 해왔어도. 그런데 너무 빨리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청장 그만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하다가 장관하다가 하여튼 너무 빨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실상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총선 당대표예요.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위치에 처음 서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지난번에 윤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봉합이 됐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 명단을 하여튼 짜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최고 책임자로. 네. 그런데 뒤돌아서서 가는데 이철규 의원이 찐윤 중에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이 뒷모습에 이거 문제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비례대표 명단이 수정됐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뒤돌아서서 뒤돌려차기 한 거예요. 처음 안보다 더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네. 그 핵심에는 주기한 이 특보가 있는데 다른 분들 있죠. 행정관 한 명을 당선권에서 오히려 빼버리고 호남 얘기하니까 조배숙 위원장을 해버리고 당직자 얘기하니까 당선권 밖에서 한순번씩 위로 올리고 그래갖고 이거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더 화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적어도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특별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감정의 폭발을 공개적으로 내지는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상황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로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임명한 건데 그러고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유보된 대통령의 분노. 이것이 나중에 총선 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이것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유보된 분노, 이것을 유발시킨 한동훈 위원장. 그런데 정치 동업은 처음이고 그래서 총선 후에 네.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총선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9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나란히 충청 지역에 출동했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예. 여야 대표가 오늘 충청 지역을 나란히 방문을 하는데 충청 지역, 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스윙보터 지역 아니겠습니까? 각 당의 전략이 뭐죠? 일단 먼저 그 충청도 지난번 상황을 잠깐 보면요, 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죠. 6대5, 충청북도는 5대3 뭐 이런 정도로 이른바 스윙보터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석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 민주당이 좀 이겼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남, 호남 어떻게 갈지 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남는 데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아니면 충청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좀 힘이 필요하면 이제 영남, 호남을 가는 뭐 그런 형태의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충청 전략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보통 선거를 뭐 구도, 인물, 정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만큼 인물, 정책 안 보이고 구도밖에 없는 선거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공약 뭐 이런 거 좀 잘 안 보이고요. 거기서도 계속 정권 심판이냐, 거대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좀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어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의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범죄자 연대와 종북 홍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MBC 너 잘 들어. 옛날에 백칼로 봤지? 농담이야.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회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정당으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되야 됩니다. 네, 먼저 지수희 장관님, 한동훈 위원장 얘기 중에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도 복당은 없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지금 대구 경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남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분이 지금 3분입니다. 도태우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고 또 장해찬 후보도 뭐 부산입니다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고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경산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 3분을 이제 좀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나가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하겠다 뭐 이러지만 절대 그 복당 안 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제 그 대구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들기에 굉장히 짠하게 들렸던 부분이 기죽지 말자였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짠하게 들렸는데 그거는 아마도 지금 전국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최근에 그 조금 국민의힘에 안 좋은 그런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이 지지율의 출렁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심정을 달래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좀 길을 살리는 그런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충청도로 오셔서 충청도는 아까 우리 최선우 논설위원 말씀하셨듯이 아주 전형적인 스윙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거쳐서 아마 주말에는 수도권 격전지를 쭉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주를 가셨는데 아마 지지층 결집 이재명 대표가 광주 호남에 대한 3가지 정도 숙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광주의 민주당 후보 현역 후보들을 거의 다 날렸잖아요. 누구죠? 민영배 의원만 남기고 다 날렸기 때문에 과연 광주의 현재 민심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미미하나 굉장히 신경 거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또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그 민주당의 왜 연성 지지층이라고 할까? 그래서 실망해서 이번에 투표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분들을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해 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그 지지층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광주에서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충청으로 왔고 이 대표 역시 뭐 내일 수도권은 주말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희 장관님 말씀대로 조국 혁신당의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조국 대표 이 방송 출연에서는 물론 고향이 부산에서 거듭해서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너희들 쫄았지. 그다음에 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원래 뭐 있어요? 그 다음 말로 더 해야 됩니다.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부산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이 어감을 고향에 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자, 이건 부산 사람인 최선호 논술위원께 좀 번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고마치아라마. 이제까지는 알겠는데 고마치아라마 이거 일본어인가요? 아 근데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정치적 세력을 이루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그 공천 갈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 연합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의 연합 정당인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친명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이게 사실 지지가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방파제처럼 조국 혁신당이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뭐 지민 비조 이제는 비조 지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가서 어쨌든 투표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들 때문에 자신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호남과 특히 부산 수도권도 뭐 있습니다만 주로 호남과 부산 여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뭐 멀리 보면 지금 민주당이 뭐 조국 혁신당을 약간 견제하는 모양새도 보입니다만 이 조국 혁신당의 상승이 민주당에 결코 손해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까지는 저는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했을 때 초반부터 지지율이 고무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찍으러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데 장벽이 제거됐다. 민주당은 지금 최선호 의원 말씀대로 소극적 지지자나 윤석열 정부는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 민주당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그래서 장벽이 되었다. 그래서 비례대표 찍으러 조국 신당으로 가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경우 장벽이 없어지고 민주당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지지자들은 장벽이 세워진 게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이게 파일을 키웠고 키워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공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정권 심판론이 부활된 이종섭 황상무 사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출범 이 두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비치게 되는 효과가 됐고 이것이 범진보 영토의 확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파괴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 엄청난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총선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장국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대표 자신이 지금 징역 2년의 2심이 이제 선고를 받은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오전에 이 딸 조미 씨의 판결도 유죄로 났단 말입니다.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물론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서 이제 징역 4년이 확정이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 굉장히 좀 의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한 10%대 지지율에 머물 때는 이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약간 비례대표 몫을 가지고 제로섬 관계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대를 넘어서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까지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지금 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국민의힘 여권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될 야권의 파이가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이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버거워지겠구나 하는 이제 위기감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 시작할 무렵에 많은 국민들이 양당에 다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그 제3지대 이 몫을 조국 혁신당이 다 잠식해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개혁 신당이 됐든 새로운 미래가 됐든 이게 막 존재감이 미미해지는 그런 결과까지 가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개혁신당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거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던 양양자 원내대표 오늘 이준석 대표와 나란히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분열할 권리도 포기할 자유도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암흑천지일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끝까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양양자님께서 회견 취소했는데 선거 앞두고 내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제 사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양양자 원내대표님께 저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무엇보다도 당에서도 이제 용인 처인구 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력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라고 하기도 아까 봤을 때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정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되겠죠. 네, 자 최선원 논술위원. 예. 일단 개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 약진에 가려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까지 전부 다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입니까?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중도층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면서 이제 여야 양쪽으로 많이 가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남은 거 별로 없는데도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 버리면서 지지율 조사, 각종 지지율 조사하면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양양자 원내대표가 이제 탈당까지 했다면 완전히 파국적인, 아주 개멸적인 피해를 갈 텐데. 분해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잘 주저앉힌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어제 페이스북에 그 양양자 원내대표가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경안천이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안천을 이렇게 이준석, 양양자 두 분이 이제 저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뭐 저 반도체 이준석 대표 스스로 반도체 전문가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의 진정성을 믿고 뭐 가시밭길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네.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대위 발족식도 하면 선대위 체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례 2번이 됐죠. 천하람 변호사가 아마 전체적인 공중전을 지휘하는 지금 스피커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자기 선거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아마 천하람 변호사가 맡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은 2월 한 달을 그냥 날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 빅텐트, 찢어진 빅텐트가 됐습니다만은 도대체 개혁신당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기존 정당의 어떤 로직을 따라가는 식으로 갔다가 빅텐트가 좌절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래도 그런데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과연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할지 지금으로서는 좀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시간은 정확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총선 전까지 19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선 청와대 정무수석, 최선호 SBS 논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